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 한 학생이 사실 한 며칠 전에, 거의 일주일 전이네, 거의 벌써. 시험 성적을 알려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거의 일주일째 씻고 있네. 답장도 하라고. 죄송합니다. 그게 채점이 끝나야 성적을 알려드리지.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채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이 끝나는 대로 시험지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각자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만 곧 해야 되겠죠? 기말이 곧 다가오는데 기말 시험 뭐 전에 또 중간 시험지 여러분들한테 줘서 눈살 찌푸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핵세포에 관해서 이제 목적이 파트 2에 나오는 목적이 이번 강의 이 챕터에 파트 2에 나오는 진핵세포들의 세포 기관 구조 기능 그런 것들을 사실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에피타이저로 그러니까 그럼 원핵세포는 이라는 그래서 이 원핵세포에 관해서 일단 몇 가지 굵직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원핵세포의 좀 특이한 피처 원핵세포라고 무조건 무시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살짝 살펴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일단 딱 뭐 언젠가 본 적이 있을 법한 이 그림 비교 크기가 차이가 안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아직은 추워서 이 지금 지름이 10분의 1이니까 지름이 10분의 1밖에 안 되면 이 부피는 얼마나 작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커진 이 몸집을 가지고 이 공간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 각자 자기 갈 길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거야 뭐 뻔한 얘기고 자 세균과 고세균 원핵세포 우리 눈엔 띄지 않고 매우 원시적인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원시적인 우리가 거의 개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사실 얼마나 그들이 많이 퍼져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들이 전부 다 원핵세포이니까 그 숫자로 따진다면 그 숫자와 종류로 따진다면 진핵세포를 우리가 감히 그들을 넘사벽인 것이죠. 핵이 없다. 핵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DNA를 관리를 하는가? 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유전 물질인 DNA가 수행을 해주는 그 유전 물질을 적당하게 안전하고 그런 장소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사실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핵 하면 막으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경계에 있는데 이들은 그게 없어. 그냥 그대로 자유방임 울타리도 없이 그들의 유전자를 놔 먹이는 건데 유전체 자체가 자 유전체와 유전자의 차이 요즘 유전체라는 모든 툭하면 이 체라는 전미사를 붙이는데 이거는 토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래서 단백질은 단백질 하나 그러면 단백질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한 종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모든 것들 유전체라는 얘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무데나 다 체를 붙이지 대사체 해가지고 메타볼로 믹스라고 해서 한 개인의 개체에 있는 모든 대사 물질의 어떤 그 특별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존재하는 모든 대사 물질들 그런 거 요즘은 사실 관심 있고 연구를 하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반응해서 어떠한 특정한 대사 물질들이 한꺼번에 옛날에는 그거 하나하나씩 어떤 조건을 주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찾고자 하는 대사 물질 하나가 뭐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는 어떤 유전자 하나가 발현이 변할 것이다. 아니면 단백질 하나가 어떻게 뭐 발현이 변할 것이다. 백날 그거 해봤자 실제 나와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미명하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는 이런 오믹스라고 하죠. 그걸 이제
영어로 그 체라는 게 이제 이 옴진리교는 아니고 옴이라는 걸로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진 하면은 유전자잖아요. 그러면 유전체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OME가 들어가면 그 체라는 뜻을 단백질 하면 프로틴이잖아요. 그럼 단백질 체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야, 왜 자꾸 시리아 좀 들어가. 프로티옴이 되겠지. 그래서 요 옴을 보는 그런 학문을 오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한 번에 때려보겠다는. 근데 개인이 보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들여다봐도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 엄청 들여가지고서 오믹스라는 방식으로 뭔가 결과를 내고 논문을 딱 내면 그림은 막 복잡한 이상한 그림 막 내놓고 통계 처리하고 막 해서 쫙 논문을 내는데 실제 그 개인 연구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애매해.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는 누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누구겠어?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이 딱 보고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자꾸 말이 딴 데로 삼천포로 자꾸 빠져. 그래서 뉴클리오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들이 막 이 세포 전체를 그 원핵세포의 DNA가 그럼 난 아무데나 다 뻗쳐도 되는 거임 하면서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늘어놓고 자기 존재를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예의가 있어서 에티켓은 지키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하나의 세균의 세포 아니라고 하면은 그 세균의 DNA, 세균의 염색체는 어느 특정한 공간만을 자기가 이렇게 딱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특정한 공간, 그러니까 현미경에서 보면은 뭔가 이게 뭐 이상하네 조금 뭐 안고가 있는 것처럼 약간 짙은 되게 그것을 이제 뉴클리오이드라고 하는 뭐 막이 있거나 핵처럼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전 물질들이 막 뭉쳐가지고서 밀도가 좀 높게 있어가지고서 구분이 되는 그 지역을 그래서 뉴클리우스 핵과 뉴클리오이드가 약간 차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부품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세포막이 여기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세포막이 있잖아요. 동물 세포, 진핵 세포 중에서 우리만 있는 줄 알고 항상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항상 동물 세포만 생각하고 세포막이 하나의 세포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모든 이들은 사실 그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둘러싼 세포벽. 세균도 있어. 그런 세포벽이 있는데 그런데 세균은 그 세포벽 바깥쪽에 이제 옵션지를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또 코팅 하실래요? 마실래요? 하고 그건 그들의 옵션이야. 선택 사양. 그래서 어떤 세균들은 옵션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해서 옵션을 하나 달면 그 옵션은 뭐냐면 이제 이게 캡슐이라고 하는 옵션이 세포벽 바깥쪽에 또 하나의 옵션으로 이 캡슐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피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옵션으로서 모든 세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세균만, 그러니까 희한한 게 같은 종의 세균이라 할지라도 옵션을 내가 돈 좀 있어. 나 옵션질 할래. 해가지고서 피막을 하나 장착을 하는 세균이 있는가 하면 같은 종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는데 별 지장 없어. 하고 안 달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죠. 근데 캡슐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 세포벽은 뭐예요? 주 성분이 세포벽은 탄수화물이잖아. 일종의 세포벽 하면 물론 거기에 세균의 세포벽은 뭐 펩티도 글라이칸이라고 해가지고서 탄수화물에 조금 펩타이드가 좀 많이 첨가가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생명체들의 세포벽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다당류가 예를 들어서 식물의 셀룰로즈라든가 무슨 곰팡이의 이 키틴이라든가 다 결국 다당류, 탄수화물의 이제 뭐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균의 세포벽은 탄수화물이야. 근데 캡슐은 뭐야? 얘도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 탄수화물이면서 약간 미끄덩거리는 탄수화물이에요. 슬리퍼리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 캡슐 옵션지를 한 세균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 입장에서. 캡슐이 그냥, 그럼 세균이 캡슐이 있구나. 그럼 캡슐이 있는 애와 없는 애는 뭐가 다를까? 캡슐 없기로 용감하게 캡슐 나 같은 거 옵션질 안 해 하고 한 세균은 자기가 공헌을 했잖아. 사는데 지장 없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도대체 이들은 구태에 뭘 돈 더 들여가지고서 옵션 달라면 돈 들 거 아니야. 에너지 많이 더 소비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캡슐을 달고 다닐까요? 고등학교 때 그 배운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리피스의 무슨 뭐지 그래? 이 형질 전환 실험? 내 쥐가 왜 죽었느냐? 비룰런트, 병원성이 있는 세균, 똑같은 결핵균인데 병원성이 있는 세균, 병원성이 없는 세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세균은 쥐를 죽이고 어떤 세균은 쥐를 안 죽이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바로 그 캡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캡슐이 있는 세균은 병원성, 비룰런스라고 하는 병원성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캡슐이 있는 세균이 어떤 동물을, 숙주를 감염시켰을 때 그 숙주가 얘네들을 퇴치하기가 훨씬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쥐가 또 생명을 헌납하고 그 쓸데없는 실험에 의해서 생명이 바쳐지고 하는 쓸데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니 왜? 캡슐이 어쨌길래? 미끄럽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항생제 치면 물론 되지만 항생제가 없다고 쳤을 때 항생제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뭘 또 어떻게 반응해요? 세균이야? 그러면 잡아먹어야지 하고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와서 어흥 하고 세균들을 꿀꺽꿀꺽꿀꺽 잡아서 분해해서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잡아먹을 때 그 백혈구 그 대식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쭉 무서운 자기의 세포막에 있는 이상한 발 같은 거를 쭉 뻗어가지고 잡아가지고서 꾹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캡슐에 있는 세균들이 들어오면 이게 쭉 뻗어가지고 잡는데 인형 뽑기 하다가 막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거 안 되네 하고 쫙 잡았는데 올라다가 푹 빠져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캡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희한한 것이고 이 얼핏 했는데 세균은 대부분의 세균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하나는 선모, 또 하나는 편모. 선모는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장비의 수염처럼 매우 많으면서 막 여기저기 온갖 퍼져 있는 그런 수염이고, 이 편모는 관우의 수염처럼 길게 딱 나와 있는 그런, 둘 다 용도가 다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이들의 운동성이라든가, 이들이 운동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은 이 편모를 프로펠러처럼 벼르르 돌려가지고서 얘네들이 확 돌아가면서 이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 액체 속에서 살고 있잖아. 주로 그들의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물 속에서 할 때 움직일 때 이 편모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그건 동물세포도 사실 마찬가지지. 동물세포도 세포 단에, 세포 하나가 움직일 때는 그런 편모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이지. 물론 그 성분은 다르지만 그걸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이 장비 수염 같은 선모는 뭐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표면에 딱 부착을 할 때 이것들이 쫙 부착을 잘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또 이걸 가지고서 또 바이러스들이 얘를 이용해서 또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선모 중에 아주 특별한 뭐 하나는 얘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그런 선모도 있고, 그래서 그런 희한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의 모양 자체는 그 유명한 루인의 세포라는, 루인의 셀이라는 그 교과서에 피겨로 나와 있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는 요거 세 가지 종류의, 이것은 어떤 종이나, 그러니까 유전적인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긴 대로 세균이 있으면 세균의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을 보고서 분류하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나름 뭐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동그란 포도알처럼 생긴 이런 카커스,
베실러스라고 하는 건 약간의 짧은 막대성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세균은 희한하게도 무슨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 걸 우리는 스파이로키트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종류. 예를 들어서 스트랩토코커스라는, 그러니까 세균의 이름을 학명으로 붙일 때도 이것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병원에서, 스테파이로코커스. 코커스가 바로 여기, 요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그들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일종의 약간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변형해서, 이건데 동그란데 이렇게 완전 동그랗지 않고 약간 짜부가 된 동그란 건 코코바실러스, 이 중간 형태. 그런 식으로 하는 이건데,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종류는 조금 변형으로서 일반적인 생물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그냥 대충 세균의 세 가지 형태 하면 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로, 항상 그렇게, 알려져 온 그런 사안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서 언급을 했듯이 그 내부 공생 이론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의 유전체의 특징은 딱 하나. 우리처럼 염색체가 무슨 23개라든가 어떤 다른 진핵세포는 23개가 아니라 100몇십 개가 있는 그런 염색체 개수가 나비, 어떤 특정한 나비는 염색체가 200몇십 개, 300몇십 개 막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세균들은, 이것도 모든이라 그러면 예외가 언제나 하나 꼭 튀어나오긴 해.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원핵세포들은 딱 하나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체에서. 근데 그 하나의 염색체의 모양이 우리처럼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끝이 서로 두 개의 끝단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런 원형 서큘라 DNA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요것은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윗단계 가서 보면 항상 접하게 되는 DNA가, 그게 이 왓슨 크리크가 이것을 확실하게 DNA 구조를 보여주면서, 자, 봤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준다. DNA가, 모양이 이러니까 DNA가 유전 물질 맞지? 라고 해준 그 이전에, 그 5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일종의 마이너리티로 취급되고, 저놈들 미친놈이야. 취급돼가지고서 DNA가 유전 물질이야 라는 실험을 아무리 제시를 해도 과학가의 주류 과학자들은 그것을 수용하려 들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잠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핵에서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드디어 1900년도 초반에 토마스 헌트 모간이라는 컬럼비아 대학의 그 유명한 초파리 박사가 드디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멘델이 유전자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린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어떤 과학자가 그 멘델이 얘기했던 그 유전자라는 게 염색체에 있더라니 하고 그걸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에서 보면 염색체라는 게 있긴 했는데 얘가 왜 있는지, 염색체가 뭐야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몰랐던 시절이었지. 그러다가 토마스 헌트 모간이 이 염색체가 왜 있느냐 하면은 이게 니들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드디어 밝혀내서 사람들이 인정. 그럼 세상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염색체가 유전자에 염색체가, 그러니까 염색체 유전자가 있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DNA가 그럼 유전자구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지. 왜? 살펴보니 염색체가 물반 고기반 50%는 단백질이고 50%는 DNA라는 거지. 반반이 있는 거지.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유전자 구실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대부분의 지식과 명망을 한 몸에 맡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거야 당연히 단백질이지라고 한 거지. 다양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돌려먹기 하는 아미노산 단백질과 겨우 4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타이드로 돌려막기 하는 DNA가 이게 잽이 돼? 유전자 구실을 하려면 다양성이 이거 아니야? 다양성은 누가 가져오겠어? 단백질이지?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알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실험적으로 마구 이걸 보여줬단 말이야. 아까 이거 그리피스의 제자, 아까 이 쥐를 죽였던 그 그리피스의 제자도 그러한 깔끔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야 봐라 DNA가 유전자야 라고 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뭔 소리야 너 그거 실험 잘못한 것 같아 컨테미네이션이야 하고 또 어떤 그 밑에 있는 어떤 또 다른 과학자 부부는 이 박테리오 파지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붙여가지고서 실험을 해서 딱 보여줬더니 아니 바이러스에다 해서 한 실험을 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이거를 확대 해석하라는 얘기야? 하고 리젝 전부. 그러다가 이제 왓슨 크릭이 때가 물을 익었겠지 그때쯤 되니까. 그래서 구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 유전 물질로 작용을 안 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또 이게 3,000보로 한참 빠졌네. 10분을 3,000보로 딴 얘기했구나. 내가. 그래서 딴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이제 네이키드 DNA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진핵세포에 그 진핵세포의 DNA 형태를 보니까 단백질이 완전히 DNA를 코팅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이 진핵세포 DNA에서 단백질들을 코팅하고 있는 그 단백질들, DNA를 코팅하고 있는 단백질들 중에서 가장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 이름 혹시 알아요? 아주 유명한 단백질이면서 그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과 유리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업계에 들어온 이상. DNA를 막 이렇게 코팅을 해서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그 이름 혹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럼 히스톤 단백질은 어떤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할까? DNA를 막 감싸려면 단백질 성질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산성이라 해야 될까? 염기성이라 해야 될까? 산성 단백질은 뭐라 그랬지? 어떤 이온이 많이 가지고 있지? 산성 단백질?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어. 산성 단백질. 왜? 산성이라는 얘기는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산이기 때문에 수소를 빨리 팍팍팍 던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 이미 수소 나 이미 던져버리고 없는데 하고 능청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던졌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겠지. 수소가 빠진 빈자리. 반대로 염기성 단백질은 어떤 차지를 띠고 있어? 플러스 이온을 엄청 많이 띠고 있지. 그 던져진 누가 버린 수소를 줍줍했을 테니까. 그래서 산성, 염기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생물학 업계에서. 산성 단백질, 염기성 단백질 하면 그게 마이너스 이온이 지금 차지가 많은 단백질이 산성 단백질. 염기성은 플러스 이온이 많은. 그게 전부 다 아미노산의 수준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을 20개 보면은 어떤 거는 플러스 이온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고 어떤 아미노산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 마이너스 무슨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파틱 애시드, 아스파탄산, 글루탐산이라는 그 두 개의 아미노산. 왜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 하얀 그룹에. 반면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뭐야? 라이신과 K라고 보통. 그 다음에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두 개가 대표적인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히스톤은 이 라이신과 아르지닌이 한 30-40%를 차지해. 그 단백질에. 그러니까 뭐 온 전체가 그냥 플러스로 도배를 한 셈이지. 30-40%를 차지하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표면에 가 있을 거 아니야. 단백질이 접힌 다음에. 그 하이드로필릭이니까. 왜 그랬을까? DNA와 상호작용하려면 DNA는 어떻게 돼? DNA는 뭐가 풍부하죠? 인산기 하나당 마이너스 이온이 2개가 지금 음이온이. 그러니까 그들과 결합을 찰떡궁합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플러스를 많이 떼야 돼서 그래서 히스톤은 대표적인 염기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카바를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저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그 히스톤이 DNA를 둘러싸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게
세균의 DNA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XF는. 히스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유 자식들 옷이나 좀 입고 다니지 밖에 나갈 때. 그냥 빨개 벗고 다니네 이놈들은. 그래서 네이키드 DN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건데 듣는 세균 DNA는 사실 기분 되게 나쁘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 최소한 수영복은 입었다 이놈들아 하고 뭔가 사실 DNA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얘들도 있어. 이 진핵세포 염색체처럼 DNA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그들도 뭔가 어떤 역제 요소에 DNA 단백질들이 가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aked DNA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그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지.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뭐 편견이지. 또 한 가지 세균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것은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없는, 물론 진핵세포 중에서도 효모 같은 것들은 이와 비슷한 이것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원핵세포처럼 이 세균처럼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 플라즈미드를 마구마구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미드는 뭐냐면 자 중심어 하나의 중심어는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야. 플라즈미드 DNA인데 DNA면 그럼 네 자리에 가 있어야지. 염색체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박테리얼 크로모솜, 염색체, 세균의 염색체의 일부로 되어 있는데 혼자 지금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따로 나와가지고서 원룸 구해가지고서 지 혼자 살고 있는 그런 형상이야. 플라즈미드는. 그래서 따로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작겠지. 세균의 원핵세포의 DNA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 플라즈미드도 역시 동그랑땡이라는 거예요. 이중 DNA인데 막대가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DNA인데 플라즈미드도 다만 크기가 그 원래 이제 본체에 비해서 본선에서 모선에 비해서 매우 작은 전투기처럼 조그만 무슨 우주 전투기처럼 아주 조그만 그런 애들이 플라즈미드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어느 정도까지 독립이 되어 있으냐 하면은 복제를 할 때 그러니까 복제라는 얘기는 DNA가 이제 자 염색체 세균의 염색체는 그 세균의 일생에 몇 번 복제를 할까요? 세균의 염색체 DNA 그 세균의 일생에 있어서 그 세균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한 몇 번 정도 이 DNA 복제를 할까 얘는 세균 염색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뭐 이렇게 몇 번일까 무슨 100번일까 10,000번일까 아니야 딱 한 번이지 왜 복제를 딱 한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분리해야지 이제 빠빠 해야지 DNA 복제 염색체 복제 이유는 뭐예요?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복제했으면 쪼개져야지. 세포 분열이 곧바로 따라와서 그동안 같이 살았던 하나의 같은 몸이었던 이 하나의 세균 몸은 두 개로 세포 분열을 한 거지. 그러면 더 이상 기존 내가 이전까지 5분 전까지 알았던 이 세균은 그 일생은 끝난 거 아니야. 새로운 그 후손이 좀 생긴 거 아니야.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세균. 보통 우리 몸 안에 사는 대장균은 한 40분 살다가 한번 분열하고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세균은 한 며칠까지는 사는 그런 천천히 오래 그렇게 사는 세균에 있어서 한 며칠은 상당히 오랜 수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딱 한 번 분열한단 말이야. 일생 동안에. 플라즈미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DNA가 이제 복제를 하려면 딱 한 번 복제하고 이제 쪼개져야 되는데 이 플라즈미드는 이 안에서 지 멋대로 멀티플 이 복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쪽수를 엄청 같은 종류의 플라즈미드 쪽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가 이제 주인장이 세포 분열을 한다네. 야 방패 세포 분열을 한다면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미 복제를 해놓은 이 동일한 클론 플라즈미들이 지들끼리 희한하게 이렇게 야 너는 이만큼 절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해서 딱 알아서
분리를 해버리는 아주 완전히 지 혼자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카툰 형식으로 딱 그리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플라즈미드 자체와 비교하면 세균의 염색체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진핵세포의 염색체에 비하면 애경애하고 뭐 유전자도 몇 개 안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플라즈미드 자체를 보면 여기에 유전자가 몇 개 있을까? 끼케야 하면 대여섯 개, 10개 미만으로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가 동일한 카피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이거 말고 이 플라즈미드 A, 근데 나 뭐 살짝 뭐 해서 다른 종류의 유전자로 플라즈미드 B 뭐 조금 종류가 다른, 이거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임 가능.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하나의 종류만 플라즈미드만 한 세균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여러 개의 멀티플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희한한 습성이죠. 왜 우리는 이게 없을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그 플라즈미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자, 아까 그 두 개의 털 중에서 뭐 편모는 운동성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선모에 대해서 봅시다. 선모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다양한 타입.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주목을 할 것은 그 다양한 타입들, 뭐 여러분들이 미생물학에서 세균의 선모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 우리가 뭐 굳이 알 필요가, 신경 쓸 것이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거 하나, F 파일러스라고, 이제 학구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섹스 파일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세균은 원래 사실 무성생식을 하잖아. 무슨 암수가 없잖아, 세균은. 그럼 보면 암수가 없으면 세균이 무성생식을 하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이 세포 분열이 엄청 빠를 수가 있고 이 자신의 자손 번식을 엄청나게 숫자를 늘릴 수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단점은 뭐야? 한번 망하면 폭망, 공멸을 하잖아. 이 동네, 같은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모든 세균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여기에 어떤 특별한 환경이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싹다그리 전부 절멸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는 살아남잖아. 그 어마무시한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해도 꿋꿋하게 코로나의 저항성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 이미 저항성을 유전자에 가지고 있다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하나의 큰 종으로서 명맥을 이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의 이 아킬레스 건은 알고 있는 거야, 애들이. 이게 좀 아쉽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성생식을 변식을 해서 이게 참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거는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원핵세포가 얼마나 성공적이야. 이 지구상에서 그들의 번식, 종의 다양성 상당히 성공적인데, 다만 항상 혼자나 불안할 거 아니야. 이게 언제 또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같이 공멸을 할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책으로 이런 짓을 또 들이 발명을 했고, 접합, 영어로는 컨주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유전자를 최소한 우리처럼 전 유전체 수준에서 서로 이 개인이 만나가지고서 우리 shall we 하면서 완전히 유전체의 반을 뚝 서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그게 일종의 우리의 생식, 그러니까 짝짓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무작위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쪽수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작위로 여기 쭉 입어서 조금만 우리 유전체 일부분만 서로 간에 살짝 교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기전이 컨주게이션입니다. 어떻게 할까? 왜 얘를 접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두 개의 세포가 일종의 마치 이제 공중급유하는 것처럼, 비행기 두 전투기가 공중급유 이 관을 놓고 이제 비행하는 중에 이
주유를 하는 것처럼 아까 그 선모 중에서 이렇게 길게 이런 이제 특별한 그 공중급유에 특화된 선모, 이것을 우리는 성선모 또는 F 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갑자기 두 세균 사이에서 쫙 연결을 해가지고 이 관을 통해 가지고서 DNA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옮겨갈 때 DNA가 어떤 DNA가 옮겨가기가 쉬울까? 아까 얘기한 그 플라즈미드 DNA가 옮겨가는 거야. 자, 내가 가다가 엄청나게 좋은 걸 주웠어 하면서 이거 보니까 NPC 그건 뭐냐 페니실린의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내가 어디서 득템했어 하고 신이 나가지고 이쪽에서 너도 한번 써봐, 한번 잡숴봐 하고 딱 주워버리는 거지 이걸. 그럼 얘가 어디서 고생 해가지고서 얘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획득한 하나의 새로운 유전자를 얘가 획득을 하는 거야. 땡큐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쫙쫙쫙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기전이 이제 컨주게이션이라고,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미드가 이렇게 옮겨가지만 복제를 하는 플라즈미드가 그러니까 복제되는 새로운 카피가 아까 이 접합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건 플라즈미드들끼리의 그런, 이동이잖아. 이까지가 별로 크게,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주요한 유전자는 전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얘가 이 안에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거든. 어떨 때는 얘가 갑자기 플라즈미드가 안으로 자기 본가 가가지고서 쓱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다시 또 튀어나온단 말이야. 튀어나올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 집에 가면 바리바리 싸주시잖아. 갈 때 가서 그것처럼 여기 중간에 주변에 있는 유전자를 같이 찝어서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전 유전체 수준에서 어떤 유전자 재조합이 결국 부분적으로나마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들이 그래 기특하다라고 우리가, 그래도 자기들의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이런 식으로 진화했구나. 그래서 그들도 일종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무성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면 절대로 유전적인 다양성이 사실 없게 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개인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롭게 변형된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 군집 내에서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제3자의, 완전히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지. 기특하다, 참. 살라고 열심히 정말 일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얘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만든다는 거지. 항생제 내균, 요즘 와서 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항생제 저항성.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렇게 생겨나는. 물론 항생제 저항성은 처음에 발생은 어떤 개별 세균의 돌연변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물론. 항생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제, 항생제가 이것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항생제 이름들과 이들이 어디를 타겟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울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DNA가 복제가 되는 것을 특별하게 그 복제가 되는 효소를 줘야 하는 항생제, 퀴놀론이라고, 이걸 전부 가축, 돼지, 소, 이제 닭 사료에 이 반을 섞어놔서 넣은 아주 효과적인 항생제예요. 왜냐하면 밀집된 그런 가축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양육도 아니잖아. 가축을 재배도 아니고 농작물, 가축을 뭐라 사육, 그렇지, 사육, 땡큐. 가축 사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밀집해서 밀식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다 죽어 나갈 거 아니야. 안 죽고 그런 데를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싼 돼지고기와 싼 달걀을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걸 그냥 쏟아부어서 걔네들 밥에다가 이거를 그냥 드립다 쏟아 부어가지고서 하는 아주 유명한 항생제입니다. 이 DNA에서 유전자 발현하려면 RNA를 만들어줘야 해요. 이 RNA를 만드는 효소인 RNA 중합 효소를 딱 막아서는, 얘가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도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 거.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대박이야, 이제.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리보솜. 그 리보솜을 이제 큰 리보솜, 작은 리보솜을 각각을 특정 부위를 저해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 무슨 뭐 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전부 다 유명한 대표적인 그러한 항생제들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뭐야? 세계 최초로 발명된, 아니지, 그건 발명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세계 최초로 발견된 언제냐? 30년대인가?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때는 그래서 상위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이고, 왜냐면 가서 전장터에서 포탄 맞아갖고 하고 뭐 다리가 뭐 상처받고 그러면 일단은 절단을 해야 되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 입은 그 부위로 세균들이 감염되면 그냥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상병들은 팔다리를 절단을 시켜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상위 군인이라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군인들이 1차 대전 때는 많았으나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로 항생제가 요 페니실린이 발명이 됨으로써 인해서 그 감염을 확 없애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 이후로는. 그래서 항생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유럽을 3분의 1 이상의 인구를 휩쓸어 가버린 그 흑사병도 그때 항생제가 있었다면은 뭐 얼마 죽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생명을 이 항생제 발명 이전에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들은 이런 세균 감염이 사실 가장 대표적. 물론 간혹 가다가 바이러스의 감염도 이렇게 뭐 크게 한번 창궐을 하는 그런 적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있잖아요. 자, 이 항생제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거? 항생제란 무엇이냐? 항생제란 무엇이냐는 것을 사실은 항생제의 이 각각의 이름들과 그들이 작용 부위를 여러분들한테 알아라 라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 항생제가 사실은 어떤 개념, 항생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정리를 한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DNA 복제에 효하는 효소를 이걸 잡아서 이게 억제시키는 이거 퀴놀론. 아니, 퀴놀론을 돼지한테 준다고? 그럼 돼지도 DNA 복제를 못하네? 또 돼지는 멀쩡하잖아. 뭐지? 아니, 리보솜을 좀 막아 쓴다고? 단백질 합성이 안 되네? 어쩌라고? 근데 멀쩡하네, 우리는? 뭐지? 왜 이런 거야, 이게? 그게 바로 항생제의 키포인트지. 항생제는 무엇을 타겟으로 하느냐? 어떤 세균에, 다시 말해서 원핵세포 특유의, 원핵세포의 고유한 대사, 기전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항생제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DNA 복제는 우리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DNA 복제를 하는 DNA 중합효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DNA 복제를 하는 중합효소는 세균의 것이나 진핵세포의 것이나 사실 다를 게 뭐야. 처음에 그 DNA 중합효소를 이 세포 안에서 추출해가지고서 그것의 작용 기전과 이걸 구조를 밝힌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유명한 아서 콘버거 박사, 어디서 대장균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걸 왜 노벨상을 줘? 그걸 보면 우리도 배울 것이다. 그 세균의 DNA 중합효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은 우리의 DNA 복제의 기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거의 다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그게 리워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희한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리보솜 다 있잖아.
근데 그 리보솜을 저해를 딱 하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우리 단백질 합성은 왜 안 돼? 왜 안 막혀? 그러니까 그 아주 미세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미세한 어떤 특정한 지점을 딱 집어내서 요 놈만 억제하고 우리 것은 그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약을 개발을 해내야 그것이 항생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조금 훨씬 다른 얘기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포벽이 없잖아.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못 만들어지면 얘는 세포 분열을 완성을 하지 못해서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녕.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특이적인 그러한 세균 특유의 원핵세포 특유적인 그런 메커니즘만을 집어낼 수 있는 것이 항생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용지물이 만들게 되는 그런 유전적으로. 그게 바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라는 거죠. 항생제 내성 유전자. 세균, 우리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세균들이 어쩌다 보니까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무작위로 일어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그러한 유전자가 탄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들은 유독 플라즈미드에 붙어 있게 돼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러한 플라즈미드의 그런 어떤 특정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하나도 아니고 한 두세 개가 같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라즈미드에. 그러니까 플라즈미드는 뭐야?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온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좀 많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아니? 플라즈미드에 얘네들이 유독 많이 있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그 접합에 의해서 막 옮겨 다닐 수 있잖아. 돌연변이야 한 개인 세균의 문제로 그냥 얘네들만 번식을, 그런데 얘가 다른 애들한테 이걸 전파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막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생제 내성의 이 문제는 요즘 와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세균은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어떠한 항생제로도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그런 세균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 개를 지가 쫙 갖고 와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가서 봐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협을. 그 병원 가면 그게 제일 많이.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을 방문하면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이런 항생제 내성,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세균을 우리는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한 슈퍼박테리아들이 병원에 득실득실 하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면역 시스템으로 퇴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나. 우리의 백혈구가 이걸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걸 누가 초래했느냐.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돼지 사료에다가 반은 항생제를 그냥 부어가지고서 먹이고 하니까 그런 항생제의 남용으로. 왜냐하면 항생제를 그렇게 남용을 하지 않고 뭐 병원 가서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항생제 처방을 하지만 않았어도, 감기에 왜 항생제를 처방을 해? 하지만 않았어도 이게 확산이. 왜냐하면 이러한 세균들은 자체적으로 사실 항생제 내성을 유전자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일단 이 자유 경쟁에서는 다른 그런 내성 유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해. 이 세포 분열을 하는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런 일반 내성이 없는 세균이 훨씬 얘네들을 압도해서 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들은 이제 사라져. 여기서 다른 세균들이 전부 얘네들을 전부 잠식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뭘로 선발을 해? 항생제로 여기를 쏟아 부어가지고서 선발을 해주잖아요, 얘들을. 다른 일반 세균들을 전부 다 쫙 죽여주고, 이들을.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도 우리가 항생제를 엄청나게 이렇게 어뷰즈를 하게 되면 우리 장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던 그 좋은 미생물들이 샥 전부 절멸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내성을 가진 세균들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10분 쉴 시간이 됐네.